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을 울리는 깊은 여정입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찾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죠. 마치 여러분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듯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70세의 김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넓지만 세월의 상처도 많이 새겨져 있죠. 전주의 고요한 날들부터 서울의 격동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자신 안에서 평온을 찾는 그녀의 삶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전주의 작은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황금빛 논이 바람에 흔들리고 오래된 한옥들이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곳입니다. 영자님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삶은 느리게 흘렀지만 결코 쉽지 않았죠. 그녀는 농부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땅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들판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죠.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외동딸 민서가 아직 어릴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영자님은 홀로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부로서 높은 교육도 큰 재산도 없었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와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민서를 키우기 위해 영자님은 낡은 집을 작은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새벽녘에 일어나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요리를 준비했죠. 손으로 만든 칼국수, 고소한 멸치볶음, 따뜻한 된장국.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음식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손님이 적은 날에는 수입이 부족했고 전기세나 수도세 청구서를 앞에 두고 막막한 날도 많았죠. 그럼에도 영자님은 민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밥을 줄이고 옷을 사는 걸 참으며 딸의 학비와 필요한 물건을 우선순위로 뒀죠. 매일 밤 식당 문을 닫은 뒤 희미한 등불 아래 민서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딸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민서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꿈만이 빛났습니다. 민서는 똑똑하고 노력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공부에 매진했고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명문 대학에 진학했죠. 영자님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주의 작은 기차역 플랫폼에서 민서를 태운 기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죠.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텅 빈 외로움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 이후 영자님은 홀로 식당을 꾸리며 민서의 성공을 멀리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딸과 함께였죠. 몇 년 후 민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민혁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죠. 영자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견뎌낸 모든 희생, 늦은 밤까지의 노동, 아낀 한 푼 한 푼이 민서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식당 뒷마당에서 그릇을 씻던 영자님이 갑자기 쓰러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단골 손님이 우연히 들렀다가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에서 깨어난 영자님에게 의사는 엄중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 서울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 너무 걱정돼. 영자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서의 집에는 민서뿐만 아니라 어딘가 서먹한 민혁도 있죠. 영자님은 민혁과 깊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그의 도시적인 태도에 약간의 거리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민서는 간청했습니다. 민혁이한테도 말했어. 그도 동의했어.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엄마가 손자 돌봐줬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민서의 간곡한 부탁은 영자님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사랑했고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있었지만 전주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당은 그녀의 생계였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자 그녀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민서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임신한 민서가 서울의 바쁜 도시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딸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가야만 해. 영자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몇 번이나 보낸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식당 간판을 내리고 옷 몇 벌과 소중한 사진을 가방에 쑤셔 넣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민서와 손자를 위해 새 출발을 하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올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울에 도착한 영자님은 도시의 소란스러움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 급하게 오가는 사람들, 끊임없는 자동차 경적은 마치 전주의 고요한 논밭에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내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서와 민혁의 아파트는 현대적인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밝고 편리한 공간이었습니다. 영자님은 작은 방을 배정받아 갓 태어난 손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손자 돌보기, 요리, 청소.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민혁이 출근하고 민서가 육아의 피로를 푸는 동안 따뜻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영자님에게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딸과 손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음식은 전주 식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담긴 것이었죠. 하지만 함께 사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영자님이 어머니로 받아들여지길 바랐던 민혁은 차갑고 서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았죠. 손자가 잘 때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제 방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영자님은 그의 뜻에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집안에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히 걷고 민혁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좀처럼 칭찬하지 않았고 가끔 불만 섞인 눈초리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영자님은 점차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고용된 도우미처럼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민서를 위해 왔어야 할 텐데 어쩐지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외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영자님을 끌어안으며 말했죠. 엄마, 여기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없으면 나 어쩔 줄 몰랐을 거야. 그 말은 영자님이 70세의 몸으로 지쳐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밤중에 손자가 울어 잠을 못 자도 민서의 미소를 보면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자님은 민혁이 자신을 가족으로 보지 않고 편리한 노동력으로 여긴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자 돌보나 집안일을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려던 비용을 영자님에게 주고 있었지만 그 행위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으로 마치 그녀에 대한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자님은 민혁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민서의 가정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밥을 적게 먹고 말을 아끼며 그림자처럼 지내려 했죠. 어느 날 민혁의 부모님이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했을 때 영자님은 강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전주의 시골 출신인 자신이 세련된 그들의 가족에게 어떻게 보일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혁의 부모님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 급히 친구를 만난다며 거짓말을 하고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삶은 달걀을 먹으며 이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민서를 위해 서울에 왔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자문했죠. 집에 돌아오자 주방은 어지러운 그릇과 쓰레기로 가득했어요. 민서가 미안한 듯 말했죠. 미안, 치우려 했는데 어제 좀 과음했어. 민혁은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치워주세요. 그 순간 영자님의 가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서울에 온 게 이것 때문인가? 단순히 청소부가 되려고? 그녀는 말없이 주방을 정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이 삶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충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영자님이 민혁의 방 쓰레기통을 정리했을 때 그가 돌아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제 책상 서류 봤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자님은 쓰레기밖에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민혁은 믿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정리했죠? 왜 제대로 확인 안 해요? 잃어버리면 책임질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영자님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상처받은 그녀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열어 종이 조각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추위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없었고 가슴이 아려왔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혁은 서류를 자신의 서랍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그냥 엄마가 버린 줄 알았어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민서가 끼어들어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냥 걱정했던 거야 라며 위로했지만 영자님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에 조용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민서를 위해 서울에 왔어야 할 텐데 왜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혁이 영자님을 괴롭힌 많은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릇을 잘못된 곳에 놓았다거나 공용 욕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잊었다거나 손자의 울음소리가 그의 휴식을 방해했다며 하나하나 불평했습니다. 영자님은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적게 먹고 거의 말하지 않고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혁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영자님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일에 쫓겨 어머니가 민혁의 차가운 태도에 홀로 맞서는 것을 내버려뒀습니다. 영자님은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엄마, 아내, 딸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걸 이해했죠. 하지만 그녀의 강인한 마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가 그리웠고 자유로웠던 낡은 집에서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감시나 비판 아래 살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민서와 손자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긴장은 영자님이 잊을 수 없는 한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에 정말로 속해 있는지 묻는 순간이자 그녀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서울 아파트에서의 긴장은 조용한 폭풍이 쌓이던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전주에서 어떤 힘든 날도 이겨냈던 영자님이었지만 이렇게 깊은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서와 민혁의 삶에 녹아들려 필사적이었지만 노력할수록 자신이 이 가정의 그림에 맞지 않는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혁의 차가운 태도와 까다로운 요구는 그녀가 엄마가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도우미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의 말과 눈초리는 영자님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작은 사건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영자님이 평소처럼 민혁의 방 쓰레기통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작업했죠. 하지만 그날 밤 민혁이 화를 내며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서류 봤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영자님은 쓰레기밖에 보지 않았다고 탑했지만 민혁은 믿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정리했죠? 왜 꼼꼼히 확인 안 해요? 잃어버리면 책임질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영자님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상처받은 그녀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열어 종이 조각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추위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없었고 가슴이 아려왔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혁은 서류를 자신의 서랍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엄마가 버린 줄 알았어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민서가 끼어들어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냥 급했나 바라며 위로했지만 영자님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에 조용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민서를 위해 서울에 왔어야 할 텐데 왜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혁이 영자님을 괴롭힌 많은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릇을 잘못된 곳에 놓았다거나 공용 욕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잊었다거나 손자의 울음소리가 그의 휴식을 방해했다며 하나하나 불평했습니다. 영자님은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적게 먹고 거의 말하지 않고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혁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주말에 청소기를 돌리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물건을 조금이라도 옮기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 집의 특정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영자님은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자신의 존재가 민서의 가정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영자님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일에 쫓겨 어머니가 민혁의 차가운 태도에 홀로 맞서는 것을 내버려뒀습니다. 영자님은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엄마, 아내, 딸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걸 이해했죠. 하지만 그녀의 강인한 마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가 그리웠고 자유로웠던 낡은 집에서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감시나 비판 아래 살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민서와 손자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장은 어느 주말 결정적인 순간으로 치달았습니다. 영자님이 손자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손자가 기저귀 때문에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급히 손자를 욕실로 데려가 젖은 옷을 벗기려 했죠. 하지만 문을 연 순간 민혁의 고함이 울렸습니다. 뭐예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여는 겁니까? 막 목욕을 마친 민혁과 마주쳤고 둘 다 당황했습니다.
영자님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안에 있는 줄 몰랐어요. 마트에서 막 돌아왔는데 손자 기저귀가 하지만 민혁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래요.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예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고 영자님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가 돌아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별일 아니야. 완전히 벗은 것도 아니잖아. 라며 넘기려 했지만 민혁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의가 없는 거야.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못 참아. 둘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민혁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는 전주로 돌아가야 해. 엄마랑 사는 건 낯선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같아. 항상 신경 써야 해. 민서는 반박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했는데 돈도 받고 있잖아. 하지만 민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을 줬으니 됐잖아. 근데 난 이런 삶이 싫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여. 그 말은 영자님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와 차가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민서와 민혁의 싸움의 원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 사실은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그녀는 전주의 날들을 떠올렸고 자유로웠던 낡은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누군가의 감시나 비판에 떨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민서와 손자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거리를 헤매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민서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참아야 할까? 아니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자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집에 들어서자 민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기 돌보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에요. 엄마도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영자님은 그녀가 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짐작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불평할 기력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사람 찾으면 바로 돌아갈게요. 내일 알아보면 모레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담담히 대답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마이너스. 영자님은 서울역 플랫폼에 서서 전주행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민서와 민혁의 아파트에서 보낸 몇 달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미워하지 않았고 민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조용한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이 점차 농가 산으로 바뀌며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고 자유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전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전주에 돌아오자 영자님은 낡은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냄새, 정원의 새소리, 고요한 삶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다시 열고 단골 손님들에게 칼국수와 멸치볶음을 대접했습니다. 손님들은 영자님, 돌아와서 다행이야라며 반겼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밤 혼자 앉아있을 때면 민서와 손자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떠난 결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상처를 견디며 서울에 남았어야 했는지 자문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민서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느 날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망설이고 지쳐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도우미가 그만뒀어. 나랑 민혁이 엄마가 따로 방을 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다시 와줄 수 있어? 부탁이야. 영자님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움과 함께 슬픔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민혁의 차가운 말, 자신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 느낌, 쓰레기장에서 서류를 찾던 굴욕. 그녀는 민서를 사랑했기에 다시는 그런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너랑 민혁이 스스로 이겨내야 해.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하지만 정말 필요한 때에만 올게. 아이는 너희 둘이 힘을 합쳐 키워봐. 그게 가족이야. 민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영자님은 그 침묵 속에서 딸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존심이 조금씩 깎이는 곳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서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할 각오가 있었지만 그건 자신을 잃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영자님은 아픔에 지배되지 않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단골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뒷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며 설날이나 추석에 민서와 손자를 만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보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자신의 발로 걷는 모습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주의 낡은 집은 언제나 딸과 손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님은 사랑이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 딸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때라는 걸 알았죠. 그녀는 민서가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민서의 가정이 평화롭고 딸이 행복한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민혁이 언젠가 민서에게 차가운 말을 던진다면 영자님은 주저하지 않고 딸을 끌어안고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그게